디젤 운전자들 불스원샷을 말하다. 소리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불스원샷 넣고. 소음이요? 걱정 안 해요. 차가 재산이니까 꼭 넣죠. 불스원샷. 와, 힘이. 신호대기 할 때도 떨리지 않아요. 직분 사인지는 때가 잘 끼니까 더 필요하죠. 불스원샷 덕 좀 받죠. 새 차처럼 쌩쌩하게. 디젤은 꼭 불스원샷. 불스원. 현재 모든 열차는 첨단 관제 시스템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추돌 사고나 작업자 인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서울 메트로에서는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은 철도인데도 가끔씩 이해 못할 사고가 발생되는 것 또한 열차 사고입니다. 최근에도 동대구역 열차 사고와 상황심리 2호선 지하철 추돌 사고, 태백역 열차 충돌 사고를 비롯해 경기도 평택역에서 선로 변환기 부품을 교체하던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와 혹시 보완되어야 할 허점은 없는지부터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관제 시스템에 의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간혹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열차를 직접 운전하는 기관사가 위험 상황을 사전 감지할 수 없다는 시스템에 제동거리까지 긴 것이 열차의 특성입니다. 다시 말해 열차와 열차 상호간은 물론 열차가 지나는 선로 주변에서 일하는 작업자 위치와 거리를 알 수 없고 오직 관제 시스템과 상황 판단에 의해 운행되는 현실이다 보니 충돌과 인사사고는 이처럼 예고 없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양방향 검지 장치라는 안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서울 메트로 야간 선로 보수 작업 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재 이 화면은 열차가 점유하고 있는 곳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부분은 열차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곳이며 이 부분은 여기입니다. 열차가 갈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열차가 궤도회로를 밟는 구간이 이렇게 긴 경우는 열차 간의 간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RFID를 이용한 양방향 검지 장치를 활용하여 열차 간의 거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메트로 철도 유지 보수용 모터카 53대에는 총 73개의 양방향 검지 경보 장치가 장착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 메트로에 출원 등록된 특허와 사용권 계약을 한 현성테크의 기술로 공동 개발된 양방향 검지 경보 장치는 관제 사각지대를 운행하거나 보수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있을 때 그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터카 전방과 후방 상부에는 각각의 안테나가 설치된 운전석 앞에 양방향 검지 장치가 장착돼 있었는데요. 이 모니터에 안테나가 수신하는 실시간 정보가 표시됩니다. 기관사가 상행과 하행을 구분하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열차 10대까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발신되는 거리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런 예고와 경고는 200m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긴박함을 나타내는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바꿔 동시에 전달됩니다.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새벽 시간, 서울 메트로 모터카에서 바라본 외부의 모습은 어둡고 좌우로 굽이진 지점이 많아 전방 시야를 너무 가린다는 느낌부터 받았는데요. 기관사 전방 시야를 가리게 되는 굽이진 곳에서 보수 작업 중에 문제가 생기면 지하철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저속 모터카라고 해도 유사시 안전하게 멈출 수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 요인 때문에 양방향 검지 시스템이 필요했다는 메트로 관계자의 말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몇 차례 실패를 거듭했던 특허권자인 서울 메트로가 지난해 현성테크를 만나 공동 개발에 착수하면서 비로소 그 의미를 충분히 느끼고 또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 앞뒤로 어디 오는지 잘 몰랐었죠. 근데 양방향 검지 장치를 설치하고 나서는 그 차가 앞에 있는지 뒤에 또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충돌이나 뭐 추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디서 작업을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사고 날 위험성이 있었지만 이거는 서로가 또 통신이 돼가지고 교신이 돼가지고 작업자가 어디쯤 있는지 나도 알 수 있고 작업자도 차가 어디 오는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주의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철도 보수 작업자는 항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강조한 셈인데요. 전방 상황과 거리 판단이 불가능한 터널과 곡선 구간에서는 이 양방향 검지 장치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같은 선로를 달리는 승객 운송용 지하철 또한 이 안전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군자기지에서 청량리 구간을 왕복하는 2대의 모터카에 장착된 각각의 모니터에 나타나는 거리와 이에 따라 달라지는 붉은색 램프의 점등 속도와 경고음 변화를 지켜봤는데요. 시속 30km에서 40km 속도로 달리는 모터카와 선로 위를 따라 걸으면서 점검하는 작업자를 비롯 보수하는 작업자를 감지해서 알리기에 바빴습니다. 상대 거리에 따라 표시되는 점등 속도와 음향 시그널도 달랐습니다. 최대 2km에서 최소 400m 이내부터 시작되는 감지 예고는 상대 거리 표시와 함께 천천히 약하게 울리다가 또는 급하고 빠르면서 강하게 울리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감지 기능은 상대 모터카 또는 작업자와 인접한 위험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다가가게 되면 모터카와 작업자가 휴대하고 있는 양방향 검지 장치는 동시에 아주 빠르고 강하게 울렸는데요. 지난 2013년 6월 국내 최초로 장착 활용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모터카 양방향 검지 경보 장치는 상대 열차 정보와 그 거리를 표시해주는 유일한 안전 경보 시스템으로 최대 2km 이내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위치 정보 확인만 가능한 기존의 GPS와 달리 ISM 밴드라는 고유 주파수를 응용 활용하는 양방향 검지 장치는 거리와 경보 표시, 음향 크기 변화로 기관사와 인근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사전 예방 장치인데요. 이 무선 통신 방식은 지하 터널과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은 물론 장애물 또는 전파 장애로 GPS가 수신되지 않는 특정 구간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운용되는 경보 시스템 특성은 별도 기지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간편성과 간단한 장착에 휴대 이점까지 있는 안전기술이 핵심이자 모토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관제나 기타 자동화된 시스템의 고장과 부재 같은 긴급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독자 검지 능력을 갖춘 이 안전장치 하나만으로 열차 충돌을 비롯한 추돌과 인명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지 능력과 성능은 종강역 부근에서 더 두드러졌는데요. 곡선 구간이 많아 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경보와 경고는 모터카와 외부 작업자 모두에게 전파되고 있었는데요. 후속 작업차가 112m 지점에 다르자 경고 표시와 함께 램프가 전멸하더니 곧이어 사이렌이 울리고 60m로 가까워지자 경고음은 더욱 빨라지면서 36m 지점에 멈춰설 때까지 경고음과 경보 등은 긴박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신호는 증가하는 데 반해 운행과 작업 현장에선 아직도 랜턴 불빛과 동차 경적 소리를 신호 삼아 소통하는 것이 다이고 이에 안전을 담보한 관계사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선로를 운행하는 모터카는 제동거리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동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곡선부나 직선부에서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양방향 검지 경보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양방향 검지 경보기와 연계하여서 작업자용 검지기를 개발하였고 작업자가 양방향 검지기와 연계된 200m 이내 지점에 들어갈 때는 경보를 울려줌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검지 기술을 응용하여서 열차에 적용하여 안전한 열차 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객 안전에 우선한다는 서울메트로의 안전의식에 공감 가는 부분인데요. 2013년 세계 철도 물류 전시 출품을 시작으로 2014년 제주도 철도학회 세미나에서 우수 기술로 소개된 바 있고 지금은 인천교통공사와 공항철도, 대전 지하철 등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성테크가 개발한 양방향 검지 경보 장치는 움직이는 모든 물체 간의 추돌과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서울 메트로 철도 보수형 모터카에 적용되면서 그 실효성이 입증됐는데요. 이런 이점은 선박과 비행기 등은 물론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항 내 작업차와 셔틀버스를 비롯한 어두운 탄광 안에서 움직이는 석탄 운반차에 설치하는 경우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불 속에 뛰어든 소방관과 군사작전에도 개인 위치 확인이 가능한 특성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현성테크는 전동차와 모터카 겸용 모델을 비롯 작업자용 모델을 개발 공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배 이상의 속도와 안전 성능을 배가시킨 승객용 모델을 2015년 현장 적용하기 위해 개발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승객용 모델이 출시되면 그동안 방조됐던 안전불감증 해소는 물론 대형 사고 방지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양방향 검지 장치 기술은 열차와 열차, 선로 안과 밖의 작업자뿐 아니라 선박과 공항 내 작업차 안전 운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욱이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RFID 무선 통신 특성은 육상과 해상 실종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 잘 달리는 하이브리드를 표명하며 출시된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국내 최초로 2.0 GDI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해 18.2km라는 동급 최고 연비를 달성했습니다. 16일 열린 소나타 하이브리드 신차 발표회에서 국내 영업본부 곽진부 사장은 친환경차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출시를 통해 하이브리드카 대중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신형 소나타의 외관은 하이브리드카에 걸맞게 친환경적인 디자인 요소가 더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전면부에는 두 가지 형태의 대형 헥사고널 그릴을 적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디테일의 변화를 준 HID 헤드램프와 적은 전력으로 안전한 운행을 돕는 LED 주간 전조 등을 기본 적용해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또 유선형의 차체 구조와 공기 역학적 디자인의 휠과 범퍼 등을 적용해 연비 효율을 향상시킨 친환경차의 이미지를 구현했고, 내장 디자인은 기존 수평형 레이아웃에 푸른 메탈 패턴을 적용해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특히 후석 시트 뒤쪽에 배치됐던 배터리의 위치를 기존 스페어 타이어 공간으로 옮겨 기존 대비 10.5%가량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GDI 엔진의 고성능에 18.2km의 동급 최고 연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능 고연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존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100만 원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 차 대비해서 낮아진 가격과 더불어 보조금까지 합해져서 경쟁 모델들에 대비해서 상당히 어떤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 하이브리드 소나타의 특징 중 하나는 구형 소나타에 이어 독자 개발한 병렬형 하드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것인데요. 병렬형 하드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복합형 하드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효율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엔진과 모터의 동력 제어를 담당하는 엔진 클러치와 하이브리드 전용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구동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엔진과 모터의 적절한 동력 배분과 회생 제동 시스템 효율 개선을 통해 기존보다 8.3%가량 개선된 18.2km의 높은 연비를 달성했습니다. 동력 성능 측면에서는 현대차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우 2.0 직분사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을 최초로 탑재해 최고 출력 156마력, 최대 토크 19.3kgm로 한층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분석 정보를 토대로 운전자에게 미리 가속 페달 해제와 브레이크 사용 시점을 알려줘 연비 운전을 돕는 관성 주행 안내 기능도 국내 중형 최초로 적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출시함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향후 22개 차종에 환경차를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친환경차 시장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저희가 2020년까지는 친환경차 시장이 약 7배 크기로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약 650만 대 이상의 저희 친환경차 시장이 열릴 걸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적으로 탑2, 탑1에 도달될 수 있게끔을 저희가 초석을 다지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모던, 프리미엄의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된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트림별로 최대 25만원까지 가격을 낮추거나 동결시켰는데요. 판매가 본격화될 2015년부터는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져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앞세워 2020년까지 친환경차 라인업을 22개로 확대하고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2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현대자동차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 아직 해외에 비하면 국내 전기차 개조 산업은 미비한 상태인데요. 국내 전기차 개조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차량 IT 융합산업협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자동차 부품연구원 신혜경 센터장은 전기차 개조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법제도의 장애 요인을 주제로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조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민간 주도하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라별로 미국은 자동차 회사들이 핵심 사업자로 참여해 승용차부터 트럭, 그리고 버스 시장까지 활발히 개조 사업을 진행 중이며 유럽의 경우 부품에 대한 개조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사업 영역을 지역 중심에서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 지역 위주에서 산학연 협력과 정부 지원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고전기차나 미니택시, 스포츠카를 개조하고 교육 사업까지 같이 진행하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개조 전기차 업체가 스몰 헌드레드 협회에 등록하도록 해 부품 판매와 인재 육성,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의 경우 이런 협회가 없고 체계적인 표준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단발적 접근이라 구조적으로 활성화가 어렵고 개별 기업의 임의 개조가 가능해 안전성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는데요. 5년 이내 연식의 자동차만 개조가 가능하게 하는 법 제도적인 규제와 복잡한 인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전기차 개조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차량 IT 융합산업협회 배효수 국장은 전기차 시장 확대의 장애 요인으로는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 그리고 중고차 매매 시장에 대한 요소를 꼽으며 정부의 활성화 정책 자체가 부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정책적 지원과 디자인 등에서 차별적 요소가 필요하다며 전기차 표준 개조 키트 개발과 보급으로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개인 개조를 지원해 수요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활성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기차 개조는 현재 비용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며 클래식카에 대한 수요를 활용해 클래식카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방안을 차별화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개조 자체가 하지 말라는 법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법 제도 정책적으로 봤을 때 금지 조항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개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법 제도 정책이 좀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개조 산업을 이렇게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을 만큼 법 제도가 사실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개조하는 데 있어서 제해 요인을 좀 바꿀 수 있는 개선 정책, 법제도 개선이 우선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개조 출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조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어진 전기 상용차를 위한 구조 변환 범용 표준 모델 및 상용화 기술 개발에 대한 발표는 정부 부처와 협력해 전기차 개조를 위한 핵심 부품과 그런 부품 키트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현재 한국은 해외에 비해 전기차 산업이 걸음마 단계라며 파워프라자나 파워테크닉스 같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상용 전기 개조차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범용성과 호환성 측면에서 대중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의 보조금 정책과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 등 관련 정책들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기술 개발 측면에서 비표준화와 고가의 가격에 대한 문제점들이 잔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비 효율이 떨어지고 노후화된 택배차를 선정해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고주 변환과 통신 프로토콜 차량 성능 시험, 부품 인증 프로세스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표준안을 만들어 전기차를 개조하려는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자동차 튜닝 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필수 교수는 절차가 복잡한 국내 자동차 관리법 구조 변경 제도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며 일본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튜닝 시장을 비롯한 자동차 개조 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도 문제라며 튜닝 전문업소의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친환경차를 비롯한 개조차에 대한 지원의 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지원책과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다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R&D에 대한 부분들이 시스템이 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고 실질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정부의 한 부서가 아니라 몇 개 부서가 융합적으로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 지원이나 시스템,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 각 부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 컨트롤 타워에 대한 것이 부재돼 있다. 기술은 갖고 있는데 이걸 못 모으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전기차 개조협회 등 협회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산학연과 직접 협력을 통해 개조 기술 개발에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연비 규제 강화 등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인증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정책 마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실행을 통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부터 돌려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 교통뉴스 12월 셋째 주 퀴즈입니다.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해 양방향 200m 이내에 다른 작업차가 접근할 경우 경보를 울려 열차와 열차 간 추돌 사고를 방지하고 철로 작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이 장치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추신 시청자께는 카렉스에서 제공하는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12월 둘째 주 당첨자는 서울시 금천구의 우경택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